왜 청년 세대가 가난하냐 전보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경제 변화 때문에 교육기간이 늘어나고 결혼을 뒤로 미루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평균 교육연한이 보면 1870년대에 비해서 2010년에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1870년에는 전체적으로 교육연한이 5년 미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지금은 한 13년 정도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졸 이하의 비중이 지금 미국의 조용한 세대, 거의 70대 후반서부터 그 이상은 30%가 미국도 고등학교를 가지 못했고, 고졸까지 합치면 73%가 고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문대가 한 13%, 대졸 이상은 15%밖에 안 됐는데, 2018년 밀레니엄 세대는 전문대 대졸 합쳐서 77%가 되고 고졸 이하는 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난 교육기간의 연장이 가정해 왔고, 지금 미국의 학자금 융자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학자금 융자가 늘어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이 전해마다 많은 대학이 가서, 제일 밑에 색깔이 지금 대학생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저 가운데 청색이 수업료가 높아져서 늘어난 거고, 빨간 건 다른 이유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업료 인상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가기 때문에 미국의 학자금 융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다 불빛이고요. 한국의 평균 교육기간이 지금 한 12년이 넘어섰습니다. 25세 이상의 평균 교육연한인데요. 그게 1900년만 해도 제로였고, 1960년만 해도 우리나라의 평균 25세 이상의 교육연한이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3년이었던 게 지금 12년으로 바뀌었으니까 거의 유치원을 나왔던 수준에서 고졸로 다 바뀐 거죠. 우리나라 평균 교육연한 수가요. 그래서 지금 2020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졸 이상이 1,500만 명이 되고, 중졸, 고졸이 2,500만이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나온 분들이 300만 명이고요. 아직도 우리나라에 75만 명의 성인들은 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졸이 전체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나라로 바뀌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지금 몇 퍼센트를 궁극적으로 5년 이내에 대학을 가느냐를 보면 대한민국이 95.35%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의 100명 중에 95명 이상이 대학을 가는, 가장 많은 대학을 가는 나라고요. 핀란드가 91%, 미국이 88.8%, 독일이 61%, 전 세계는 3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교육에 오랜 기간을 쓰기 때문에 전 앞의 세대보다, 저희 세대보다 지금 세대는 돈을 벌기 시작하는 기간이 상당히 뒤로 미뤄지고 있고,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이것은 교육을 받지 않으면 평생 낮은 급여를 받고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가족들이 교육 부담을 지고 있냐 보면, 대학생은 한 75%가 주고요. 중고등학교 때는 30%, 그 다음에 초졸 이하는 한 10%. 그러니까 나머지는 정부가 공공에서 투자하는 건데, 우리나라, 영국, 미국, 일본이 대학 교육을 대부분 자가 부담을 하고 있고, 공공교육의 비중이 적은 나라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학력별 1964년서부터 2012년까지 임금이 어떻게 올라가는가를 보시면, 대개 학사, 석사는 이상이 많이 올라가고 나머지는 임금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남녀 거의 똑같은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실질 임금으로 보면 1968년에 하이스쿨, 그때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37,100불을 연봉을 벌었는데요. 25세에서 37세 사이에요. 근데 지금도 밀레니엄 세대가 31,300불이어서 무려 50년 전보다도 소득이 줄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대들도 줄어 있고요. 단 학사 이상의 자들만 평균 임금이 25세에서 37세에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는 것이 좋은 투자라는 거고요. 한국은 고졸을 기준으로 대졸이 얼마나 더 많이 받느냐 보면 한 1.5배 더 받고요. 고졸이 아닌 중졸 이하는
한 30% 덜 받아서 우리나라가 교육권 격차가 비교적 적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육을 나와야 제대로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옛날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파트타임을 일하는 게 있었는데 밑에 파란색이 교육만 받고 노동을 하지 않는 비중이 커져서 미국에서마저도 지금 90년을 비롯해서 더 교육에 쓰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덜 하고 있어서 역대 최저 수준의 경제 참여를 16세에서 14가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결혼을 자꾸 미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학력별로 미국에서 사일런 세대하고 밀레니엄 세대의 결혼의 비중을 보면, 물론 이제 대학을 나온 고소득자가 결혼을 하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53%, 전문대 44%, 하이스쿨 40%로 돼서 옛날에 전부 80% 이상이었던 것이 거의 반 이하로 결혼을 하는 확률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대 간의 비혼과 만혼이 급격히 확대되기 때문에 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혼을 하면 양쪽의 소득이 모여지고 또 자녀를 갖게 되기 때문에 집에 대한 수요도 커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청년층이 집을 많이 갖게 하는데, 이 비혼과 만혼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혼도 많이 하기 때문에 집을 갖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밀레니엄 수명하고 베이비 부모 세대에서 결혼 상태가 68%, 40%, 이혼이나 별거 상태가 12%, 7%, 그 다음에 미혼인 거가 20%, 53% 청년 세대에, 이게 청년 세대 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가격 차이 있고요. 지금 연령별로 결혼을 하는 영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940년에는 30살이 되면 80%가 결혼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1980년에는 25%, 80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이제 40살이 됐으니까요. 30살 때 보면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고 비혼과 만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00명당 결혼하는 우리나라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 더불어 1980년서부터 1000명당 결혼하는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죠. 그래도 우리나라 결혼은 아직 일본이나 영국이나 EU 평균보다는 높고 프랑스보다도 높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미국보다도 1000명당 결혼하는 숫자가 낮다는 걸 오른편 그래프에서 볼 수 있어서 극도로 비혼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령별 결혼하는 평균 결혼 연령입니다. 여성의 결혼 연령을 보시면 1990년 24.8세에서 2017년 기준으로 30.02세로 무려 거의 5세 이상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늦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이혼도 많이 하기 때문에 혼자 사는 가정도 급격히 늘어나서 1000명당 이혼 건수가 한국이 한 2명 정도 됩니다. 두 커플 정도가 되는데요. 다행인 거는 이제 1990년대에 피크를 쳤다가 IMF 이후에 피크를 쳤다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서부터 2000년에 극도로 많이 올라갔다가 미국과 필적하자 많이 올라갔다 지금 감소 추세가 있고요. 미국의 결혼이 궁극적으로는 몇 %까지 이혼으로 가냐. 그래서 1970년대에 결혼을 했던 생애 커플 중에는 거의 50%가 결국은 이혼으로 끝나고 50년대는 그것이 한 25%였거든요. 그래서 결혼 25년 후에까지 보면은 한 25% 정도가 이혼을 했는데 70년대 생들은 50% 가까이 이혼을 해서 거의 2배로 늘어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경제 불안도 강화돼서 실업률이 높고요.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도 보통 전체 평균에 비해서 2배 이상, 2.5배 이상 높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적 불안이 또 집을 갖기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집 떠나는 게 관행으로 돼 있던 사회지만 실제는 18세에서 34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 시대에 부모하고 같이 사는
비중이 30%를 넘어서서 미국도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장기적으로 고수익으로 해서 결혼도 미루고 교육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늦게 하고 가정생활을 늦게 시작하는 것들이 이런 디지털 경제, 지식경제가 되면서 고학력이 필요하고 이런 변화 때문에 과거 세대에 비해서 훨씬 가난한 20대, 30대 초반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는 겁니다. 집에 대한 인식은 그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는 게 세로축이고, 집을 임대할까 살까가 가로축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인식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보면, 아무개도 2007년 스페인의 금융위기 전에는 가족을 어떻게 만들 거냐, 가정의 안정을 어떻게 교할 거냐 이러면서 가족의 결성과 집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이었다면, 2014년에 지금 오른쪽 상단은요, 상당히 유연성 있는 게 좋다. 그래서 임대를 하거나 혼자 살거나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하고 아파트 같은 것들을 공유하는 것들이 내가 개인적으로 쉽게 이사를 다니고 다른 직업으로 전향을 하고 다른 도시로 갈 수 있고, 그러면서 플렉서블을 준다는 쪽으로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갖는 거에 대해서도 모기지를 하는 거에 대해서 2007년 이후에 이제 스페인이 어려워지고 나서 모기지라고 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인생도 거기다가 담보를 잡히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임대가 더 라이프 사이클을 하고, 그래서 옛날은 임대는 다 돈 낭비다. 우리처럼 집을 사서 모기지로 저축해야 된다 그러다가 임대가 더 사는 것보다 잘못해서 집이 떨어지고 나면, 집값이 떨어지고 나면 망하기 때문에 안전한 자세다, 이런 게 해서 가족과 주택 투자에 대한 인식이 경제가 불안해지면 확 바뀌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독일 같은 데서 주택 보유에 대한 욕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막 국민들한테 집에 대한 투자를 하지 마라 이런 거를 강요하는 나라는 없다. 주거 안정에 관한 걸 하지만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경제가 어떤 경우를 겪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집을 갖는 것을 투자로 보느냐 위험으로 보느냐 하는 거 가지고 이 세이프 베트는 집 사는 건 무조건 돈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동산 불패 신화고요. 그런가 하면 미국 같은 모기지, 유럽과 같은 모기지 사태를 겪으면 하면 한번 집값이 떨어지면 평생 저축이 다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집을 잘못 가지면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또는 유럽의 주도적인 생각은 잘못하면 자살적 행위다, 집을 갖는 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대신 이 렌트가 훨씬 유연한 수단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확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임대는 돈 낭비다, 저축을 해야 된다 그랬다가 그런 생각이, 그리고 집을 소유하는 게 저축이다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집은 상당히 좋은 투자 수단이고 저축이고 임대는 낭비고,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의 소유에 대한 집 투자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금융위기 때, IMF 요한위기 때 이런 집 투자에 대한 큰 실패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럽이나 서양이 갖고 있는 주택 투자에 대한 생각하고 우리하고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과연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우리의 일자리를 얼마나 위협을 할 거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우리는 지금까지 대출을 많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집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리스크를 크게 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정책이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집을 가지고 있었던 게 장기적으로 봐서 훌륭한 투자였고, 거기서 돈 버는 거에 대해서 부러워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임대주택도 대부분 다들 렌트 투 오운으로 10년 20년 살면
자기 주택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하고,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중에 대부분 많은 부분에서 계약을 안 하고 너무 비싸기만 하고 돈 낭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서양의 금융위기 이전에 주택에 대한 인식, 주택 투자는 불패고 임대는 낭비라고 하는 사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자꾸 주택 소유를 뭐 2채 이상 갖고 있는 것들을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이 인식이 바뀌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 흉내내 가지고 뭐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처럼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만들겠다 이런 정책도 대부분 성공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세제도가 임대주택에 비해서 워낙 싼 옵션이기 때문에 이 전세제도가 유하고 대출 규제가 존속하는 한 이런 공공주택의 성공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코너에서 전 세계의 청년들은 옛날보다 주택 마련이 상당히 어렵다. 그것은 대도시화하고 교육을 올해보다 오랫동안 받아야 되고,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도 뭐 연애는 필수고 결혼은 선택인 것 같은 그런 문화적 변동, 그리고 만원 비혼의 경향, 그리고 이혼 가정의 증가,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그리고 청년들이 경제활동을 늦게 시작한다는 것 때문에 정치권에서 청년들이 쉽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들은 되게 선동이다. 현실적인 기대를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경제 변화에 따라서 주택의 투자 기대 수익률은 급변하는 경향이 있다. 서울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까지는 투자 위험이 매우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이 청약이 되든 부모 집에 있으면서 갭 투자,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사든 이런 기회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청년 주택 마련의 기회는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좋은 일자리, 소득이 높아지고 주택 대출의 기회가 확대가 돼야 되는 거고요. 임대 공공주택은 뭐 대학생이 서울에 와가지고 대학교 다닐 동안에 단기간에 어떤 뭐 사회적 주택이라든지 지자체가 하는 청년을 위한 아주 저가의 주택 같은 것들은 단기적인 해법일 뿐,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하는 건 아니다. 공공주택에 오래 머무르는 거는 현명한 주택 정책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택 정책의 5번째 코너는 청년들의 주택 마련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이 대도시화 경향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디지털 경제로 가고 교육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일하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주택을 마련하는 시간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어야 된다. 한국은 주택 소유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청년들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